1980년대 한국 사회 하면 어떤 그림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한쪽에서는 최루탄 연기가 자욱한 거리에서 독재 타도를 외치는 학생들이 있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이제 막 보급되기 시작한 컬러 TV 속의 그 화려한 광고를 보면서 프로야구에 열광하는 가족들.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자료들이 바로 이 기묘한 부조화, 즉 1980년대와 90년대 한국의 격동기를 아주 생생하게 담고 있습니다. 제오공화국의 정치적 배경부터 당대 광고와 소비사회에 대한 기록들, 그리고 여성의 사회 진출 관련 연구 자료들까지 넘나들면서요. 어떻게 그토록 엄혹했던 군부 독재 시절이 이토록 화려한 소비 문화의 황금기를 낳았는지 그 숨겨진 연결고리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네,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죠. 정치적 억압하고 감각적 해방, 이게 도저히 한 문장에 담기 힘든 두 현상이 어떻게 한 시대에 공존하면서 서로를 막 추동했는지를 살펴보는 작업이니까요. 맞아요. 이건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는 걸 넘어서 오늘날 우리가 욕망하고 소비하는 방식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이해하는 그런 과정이 될 겁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파고들어보죠.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은 역시 1980년 전두환 신군부의 집권입니다. 12.12 군사 반란 그리고 5.28 광주 민주화 운동을 거치면서 권력을 장악한 이들이 정의사회 구현, 지금 들으면 조금은 낯간지 좋은 슬로건을 내걸었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정통성이 없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총칼로 잡았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정치적 불만을 다른 것으로 돌릴 아주 강력한 장치가 필요했던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그 유명한 3S 정책이 등장합니다. 3S. 네. 스크린, 스포츠, 그리고 섹스. 정치에 대한 관심을 딱 끄고 대중의 어떤 원초적인 욕망을 자극하는 쪽으로 사회 전체의 에너지를 유도하려는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우미나 정책이었죠. 자료를 보면 이 3S 정책 중에서도 특히 섹스가 던진 충격파가 가장 컸던 것 같아요. 네, 그랬죠. 1982년에 무려 37년 동안이나 유지되던 야간 통행 금지가 해제되잖아요. 이게 정말 엄청난 사건이었을 텐데 소스에 따르면 통금 해제 딱 한 달 뒤에 첫 심야 영화로 에마 부인이 개봉해요. 네. 이게 과연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아니면 뭐랄까 정권 차원에서 의도한 문화적 쇼크 요법이었을까요? 의도된 타이밍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죠. 억눌려 있던 밤의 욕망을 한 번에 터트릴 어떤 기폭제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에마 부인은 그 역할을 정말 200% 해냈습니다. 단순한 흥행 성공이 아니었어요. 거의 하나의 사회 현상이었습니다. 사회 현상. 일본 NHK에서 감독하고 주연 배우 안소영 씨를 인터뷰하러 한국까지 올 정도였으니까요. 안소영 씨는 순식간에 시대의 섹시 아이콘으로 떠올랐고 그 이후로는 에마 부인 제목만 살짝 바꾼 부인 시리즈 성인 영화가 막 우후죽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시대의 풍경이 진짜 놀라워요. 낮에는 캠퍼스에서 전두환 타도 외치면서 돌 던지던 대학생들이 밤이 되면 3355 극장으로 몰려가서 에마 부인에 열광했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이건 정권 입장에서 보면 3S 정책의 가장 완벽한 성공 사례로 보였겠는데요. 바로 그거죠. 정치적 저항 에너지가 밤의 문화적 욕망 속으로 해소되고 분산되는 효과를 정확하게 노린 겁니다. 스포츠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맞아요, 스포츠. 연달아 출범하면서 전 국민의 시선이 경기장으로 쏠렸습니다. 이 지역 연고제를 기반으로 한 팀 간의 경쟁은 정치적 갈등을 순식간에 스포츠에 대한 열광으로 대체해버렸죠. 저도 어릴 때 동네 친구들이랑 야구팀 모자 쓰고 응원하던 기억이 생생해요. 그 열기가 정말 대단했죠. 네, 대단했죠. 그리고 그 정점이 89년 아시안게임하고 88년 서울올림픽이었고요. 자료를 보면 정부는 이 국제 스포츠 행사들을 질서와 화합이라는 가치를 주입하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고 나와요. 맞습니다. 세계 속의 자랑스러운 한국이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국민적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군부 독재 정권의 그 어두운 이미지를 희석시키려고 한 거죠. 물론 민주화운동 진영에서는 이게 대중의 정치적 각성을 마비시키는 스포츠 독재다 이러면서 반대운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올림픽 유치라는 그 거대한 국가적 프로젝트 앞에서 그 목소리는 상대적으로 작게 들릴 수밖에 없었죠. 결국 정권은 미디어를 통해 이 모든 것을 조율하고 통제했던 거네요. 네, 그렇죠. 언론 통폐합으로 비판의 목소리는 싹둑 잘라내고 한국방송광고공사, 즉 코바코를 설립해서 방송 광고 내용까지 일일이 관리했으니까요. 왜 버스가 오면 줄도 안 서고 서로 먼저 타려고 야단일까 같은 공익광고 혹시 기억나세요? 기억나죠. 정권이 바라는 질서,
라는 사회적 규율을 대중의 무의식 속에 아주 자연스럽게 심는 역할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억압적인 통제와 감각적인 해방, 이 어울리지 않는 두 개의 바퀴가 80년대라는 마차를 힘차게 끌고 간 셈입니다. 그리고 그 마차에 결정적인 추진력을 더해준 기술적 혁명이 있었죠. 바로 컬러 TV 방송의 시작이군요. 1980년 12월 1일 흑백의 시대가 끝나고 총 1000년색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건 역시 국민들의 관심을 정치에서 돌리려는 목적으로 원래 계획보다 훨씬 앞당겨서 갑작스럽게 시행됐다고 하죠. 맞아요. 광고계는 그야말로 초비상 사태에 빠졌습니다. 기술적으로나 인력으로나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컬러 시대를 맞이했으니까요. 아, 준비가 안 됐군요. 네. 오죽하면 컬러 광고 제작 기술이 없어서 한동안 일본에 필름을 보내서 현상을 해와야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컬러 광고 방송은 몇 달 뒤인 1981년 4월에야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었죠. 일단 시작되고 나니까 세상이 완전히 달라졌겠네요. 흑백 화면으로는 그 매력을 온전히 전할 수 없었던 상품들이 날개를 단 셈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산업 분야가 가장 큰 수혜를 받나요? 단연 식품, 화장품, 패션처럼 색깔 자체가 상품의 본질인 산업들이었죠. 예를 들어 태평양 화장품 같은 경우는 82년부터 86년까지 무려 20편의 컬러 TV 광고를 쏟아냈습니다. 와, 20편이나요? 네, 당대 최고의 여배우들이 화려한 색조 화장을 하고 화면에 등장하는 순간 그 자체가 하나의 사건이었죠. 이때부터 화장품 모델이 곧 당대 최고의 스타라는 공식이 확고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금성사나 삼성전자 같은 가전회사들의 광고비 순위도 수직으로 상승했고요. 또 하나의 거대한 변화의 축은 마이카 시대의 개막이었던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자동차가 부와 권력에서 중산층의 생활 필수품으로 내려오기 시작하면서 오너 드라이버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졌죠. 자동차 광고 내용도 극적으로 변하더군요. 해야죠. 그렇죠. 하지만 1986년 포니 엑셀의 컬러 광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혹독한 환경에서 성능을 테스트하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품질과 기술력을 자신 있게 내세워요. 우리도 이제 이런 차를 만들어서 세계 시장에 파는 나라다라는 자부심을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심어준 겁니다. 그런 자부심을 자극하는 마케팅 경쟁이 스포츠용품 시장에서는 거의 전쟁 수준이었더라고요. 나이키하고 토종 브랜드 프로스펙스의 광고 대결은 정말 전설적이죠. 네, 나이키가 테니스 스타 존 맥켄로 같은 월드 클래스 선수들을 내세워서 누가 나이키를 신는가? 이렇게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면 프로스펙스는 한국인의 발에는 한국 신발이라는 애국심하고 기술력을 결합한 논리로 맞받아쳤습니다. 아, 그 카피. 네, 프로스펙스는 당신의 발을 연구합니다라는 카피로 기능성을 강조하면서 정면으로 맞섰죠. 이 경쟁이 1982년 교복 자율화랑 맞물리면서 완전 시너지가 폭발했어요. 갑자기 사복을 입게 된 청소년들한테 브랜드 운동화는 자신의 개성과 부를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상징이 된 거죠. 맞아요. 자료에 나온 일화가 진짜 재밌는데 비싼 브랜드 운동화를 못 사니까 학생들이 하얀 고무신에 매직으로 나이키 로고를 그려놓고 다녔다는 거예요. 하하, 맞아요. 상상만 해도 웃음이 나면서도 그만큼 브랜드를 소유하고 싶다는 욕망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브랜드를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표현하는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 겁니다. 한편으로는 기업들이 첨단 기술력을 과시하는 광고들도 쏟아져 나왔습니다. 럭키금성의 테크노피아, 삼성의 휴먼테크 같은 광고들이 미래에 대한 장밋빛 환상을 심어주었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바로 그와 동시에 정반대의 흐름도 아주 강력하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아, 기술의 차가움에 대한 반작용으로 등장한 그 감성 광고들 말씀이시죠. 다시다의 고향의 맛 시리즈. 이건 광고를 넘어서 하나의 문화 현상이었어요. 맞습니다. 그래 이 맛이야 라는 대사는 전 국민의 유행어가 됐죠. 대우전자의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캠페인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아, 그것도 기억나요. 다듬이질 소리, 늦은 밤 아버지를 기다리던 골목의 기차 기적 소리 같은 것들을 광고에 담아냈어요. 산업화와 도시화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어떤 전통적 가치, 따뜻한 공동체의 추억을 자극하면서 소비자들 마음을 파고든 겁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와 과거에 대한 향수가 광고 속에서 공존했던 거죠. 이렇게 광고들이 온갖 욕망과 향수를 자극할 때 그 광고의 주된 타겟이었던 사람들의 삶 자체도 엄청나게 변하고 있었어요.
특히 여성들의 삶이요. 네, 맞습니다. 이 모든 광고가 보여주는 풍요로운 가정의 이미지는 사실 그 가정을 지탱하는 여성들의 사회적 역할 변화와 깊숙이 관련이 있었던 거죠.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1980년대 중반 이후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여러 요인이 있지만 여성의 대학 진학률이 급증하는 등 고학력화가 가장 큰 동력이었죠. 또 서비스업 같은 3차 산업이 커지면서 여성 인력을 필요로 하는 일자리 자체가 많아졌고요. 하지만 여성들이 순탄하게 사회생활을 이어간 것만은 아니었죠. 자료에 등장하는 M자형 곡선이라는 개념이 당시 여성들의 고단한 현실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그 M자형 곡선. 여성의 생애 주기에 따른 경제활동 참가율을 그래프로 그리면 알파벳 M자 모양이 나타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20대의 노동시장에 활발하게 진입해서 그래프가 정점을 찍었다가 30대에 접어들면서 결혼, 출산, 육아 문제로 경력이 단절돼서 그래프가 푹 꺼집니다. 그러다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하는 40대가 되면 다시 노동시장으로 복귀하면서 그래프가 다시 올라가는 패턴이죠. 그 M자의 움푹 파인 계곡이 바로 여성들의 경력 단절 구간인 셈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 M자형 곡선도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모양이 변해왔다고요. 자료를 보니까 최근으로 올수록 M자의 골이 점차 얕아지고 경력이 단절되는 시점도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조금씩 늦춰지고 있더군요. 흥미로운 변화죠.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더 보편화되고 결혼과 출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변화는 여성들의 직업에 대한 의식 자체에서 나타나요. 의식의 변화요? 네. 과거에는 일과 가정 사이의 갈등을 여성 개인의 몫으로 돌리는 여성 책임론이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졌잖아요. 그랬죠. 하지만 이제는 가족 일에 관계없이 계속 취업해야 한다는 인식이 남녀 모두에게서 꾸준히 증가하고 특히 여성들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는 비율이 훨씬 더 높고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요. 맞아요. 특히 1970년대 이후에 태어난 세대는 일자리가 귀할 땐 남성에게 우선권을 줘야 한다는 식의 가부장적 인식에 가장 강하게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일의 가치를 이전 세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 아주 중요하고도 모순적인 지점이 발견됩니다. 저도 그 부분을 보고 정말 놀랐어요. 여성들의 일에 대한 열망은 이렇게나 커졌는데 정작 여성 취업의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육아 부담을 꼽는 비율은 과거보다 오히려 더 증가했다는 점이에요. 그렇죠.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사회가 발전하고 제도가 나아지면 육아 부담은 줄어들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날 우리가 겪는 딜레마의 핵심입니다. 사회적으로는 여성에게 일과 가정을 모두 성공적으로 해내는 슈퍼우먼이 되라는 기대치가 훨씬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보육시설이나 육아휴직 제도 같은 현실적인 사회적 지원 시스템은 그 기대치의 속도를 따라오지 못한 거죠. 결국 육아는 여전히 여성의 몫이라는 현실의 벽 앞에서 일에 대한 이상이 높을수록 여성들의 체감하는 육아의 무게는 역설적으로 더 무겁게 느껴지게 된 겁니다.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더 커졌던 의미군요. 그 치열한 80년대를 지나 90년대로 넘어오면서 사회 분위기는 또 한번 바뀝니다. 1989년 해외여행 자유화를 기점으로 세계화의 물결이 밀려들고 광고에도 주윤발, 소피 마레소 같은 해외 스타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죠. 새로운 소비 주체의 등장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기성세대의 질서와 가치관을 거부하는 X세대, 그리고 젊고 세련된 감각을 지닌 기혼 여성, 미시족이 강력한 소비 파워를 가진 집단으로 떠올랐죠. 네, 맞아요. 광고는 당연히 이들의 취향에 맞춰졌습니다. 나는 나, 원만한 것, 나는 싫어 같은 카피들이 등장하면서 개인의 개성과 취향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형성됐습니다. 하지만 90년대 후반 장밋빛 미래가 계속될 것만 같았던 한국 사회에 전대미문의 위기가 닥칩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네. 국가 부도의 공포 속에서 사회 전체가 얼어붙었죠. 이 극심한 불안감 속에서 광고계가 꺼내든 카드가 바로 복고, 레트로였습니다.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사람들은 따뜻하고 안정적이었던 과거를 그리워하게 마련이거든요. 그 형수를 자극한 거죠. 그래서 그랬군요. 옛날 만화 영화 짱가의 주제가를 개사한 광고가 나오고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라는 70년대 권투 선수의 유행어가 다시 등장했습니다. 손이가요 손이가 같은 아주 오래된 CM송을 그대로 활용한 광고도 큰 인기를 끌었고요. 애국심에 직접 호소하는 광고도 있었죠. 프로스펙스의
달러를 신고 계십니까? 라는 광고 카피는 정말 강렬했어요. 아, 맞아요. 외국 브랜드를 소비하는 건 달러를 낭비하는 거니까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 브랜드를 소비해서 위기를 극복하자. 이런 메시지였죠. 80년대에 나이키와 경쟁하던 그 자신감 넘치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톤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결국 80년대와 90년대는 정치적 억압과 소비 문화의 폭발, 또 세계화에 대한 기대와 국가부도의 위기라는 극심한 모순과 격변 속에서 한국 사회의 구조가 재편된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광고는 시대의 거울처럼 당시의 정치 이데올로기, 대중의 욕망, 국가적 자부심, 그리고 위기 속의 향수까지 모든 것을 남김없이 담아냈던 거죠. 오늘 이 자료들을 함께 짚어보면서 억압적인 시대가 어떻게 화려한 소비 문화를 폭발시켰는지, 또 그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가치관과 사람들의 일상이 얼마나 극적으로 변해왔는지 입체적으로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질문이 하나 남는 것 같아요. 어떤 걸까요? 당시의 3S 정책은 대중의 관심을 정치에서 멀어지게 하려는 명백하고 의도적인 전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대중의 시선을 사로잡고 사회적 논의의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훨씬 더 정교하고 세련된 형태의 3S는 과연 무엇일까요? 글쎄요. 당장 떠오르는 건 역시 손안의 스마트폰이 아닐까요? 스마트폰이요? 네. 끝없이 스크롤하게 만드는 소셜미디어 알고리즘, 다음 화를 누르지 않고는 못 베기게 만드는 스트리밍 서비스, 매일같이 터져나오는 자극적인 온라인 이슈들, 이런 것들이 과거의 스크린 스포츠 섹스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충분히 가능한 분석입니다. 미디어와 상업적 영향력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개인의 일상에 깊숙이 파고든 지금, 우리가 마주하는 현상들이 과연 자발적인 문화적 표현인지 아니면 대중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고도로 계상된 사회적 영향력의 결과물인지 구분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80년대의 경험은 바로 그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셈이죠.